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의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봉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양자가 합의해서 따로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안인데 그 아이를 얼굴 이름까지 이렇게 밝혀서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게 해서 되겠나요? 저도 지역에 풀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예. 가면 어디나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앞서 헤드라인에서 그 만남의 모습이 화면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회동 결과에 대한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것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선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화해를 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7시 반쯤부터 만찬 회동이 시작이 됐는데 한 2시간여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공개된 화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공개된 모습이고 또 비공개 회동까지 이어가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선의 중요 사항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젊은 세대에 대한 소통과 정책 행보 중요성을 공감했다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조금 전에 수락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주어가 윤석열 후보인 걸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아마 이 회동 이후에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들 이제 당무자 또 당 대표 관련 측근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게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따르는 것을 당무 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되어 가기로 했다까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잠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었죠. 대선을 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당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이 국면을 맞고 있었는데 오늘 두 사람의 회동 이후 2시간여에 걸친 만찬 회동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총괄선대위원장직 사실 공란으로 비워두고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조금 전 수락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지기로는 기자들 백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무를 통합 조정하고 또 선대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선대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또 전해지는 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잠행 사흘 만에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화해를 한 것이고 당무 우선권을 후보자가 요청을 하고 당 대표가 존중하는 이런 방식을 좀 합의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아무튼 오늘 만찬 회동 이후 어떻게 또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부 취재기자가 정리하는 대로 다시 한번 관련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속보까지 함께 확인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한 달 만에 거리 두기로 잠시 돌아갑니다.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한숨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일상 회복, 어떤 변화들에 적응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일부터입니다. 우선 사적 모임 기준이 강화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온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합니다.
확진자 급증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는 데 따른 겁니다. 특히 고령층 돌파 감염이 늘며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청소년의 확진 비중이 늘며 더는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의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고령층 백신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면역력을 달성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산 규모를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였습니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사적 모임에 1명까지 참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는 식사나 끼니를 좀 해결해야 되는 필수 시설 성격을 좀 고려한 유일한 예외 조치입니다. 사적 모임의 제한 규모는 접종, 미접종 구별 없이 총 규모를 관리하는 조건입니다. 방역 패스 확대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인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또 사적 모임 제한과 달리 방역 패스는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는 이런 조치와 백신 추가 접종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1주나 2주 뒤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꺾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를 잠시 중단하고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선 정부.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조치로 확진자 5,000명 규모의 확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통제하기는 어렵고 그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 수준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해야지만 유행 통제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없고 유흥업소도 그대로 영업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6명 규모의 모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백신 추가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이번 조치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와 추가 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효과들은 한두 주 정도 뒤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고려했지만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방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모든 방역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로 가장 먼저 한숨 쉬는 곳은 역시나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이미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연말 대목을 날렸다는 볼멘 소리도 들려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이른바 방역 패스가 적용된 것을 두고도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창동에 있는 한우 고깃집입니다. 이번 달 예약 명부에 검은 줄이 쭉쭉 그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제한되면서 단체 손님 예약이 취소된 겁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하며 직원 수까지 늘렸던 자영업자들은 허탈한 마음입니다. 12월이 1년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피크인데
지금 11월 말부터 직원 채용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예약 취소가 아침에도 벌써 2건이나 있어가지고 그나마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건 불행 중 다행입니다. 특히 저녁 장사만 하는 그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빠졌다는 것이 모든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아휴 낫겠다 하는 한숨을 돌리는 거죠. 인원 제한을 놓고 당연한 조치란 의견에서 큰 의미가 없을 거란 지적까지 시민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오미크론 얼마나 위험한지 알 때까지는 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이제 10명씩 나눠서 송년회를 하는 것을 계획했더라도 그런 것도 다 취소하면 좋겠다. 근데 10인이든 6인이든 좀 제한이 있는 거는 저희한테 체감상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고. 식당이나 카페에도 이른바 방역 패스가 적용된 것을 두고 번거롭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게 완전히 항체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번거로운 일만 되는 것 같아요. 변이 바이러스 위험 상황 속에서 감내해야 할 조치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맞아서 좀 나아질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방역 강화 조치는 일단 한 달만 적용됩니다. 그 사이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는다면 대책은 더 강력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홍보일입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은 앞서 들으신 대로 이 방역 패스를 학원, 독서실, 그리고 PC방에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아와 청소년층에서 환자 발생률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인데 일부에서는 사실상 강제 접종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4주간 발생 현황을 보면 성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일상회복 시작과 전면 등교 이후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7.9%로 10명 가운데 3명이 채 안 됩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1, 2학년은 62.7%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의 백신 접종률은 11%에 그쳤습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 17세는 총 2,990명이며 이 중 접종 완료자는 4명, 0.1%에 불과하고 99.9%는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낮은데 학교나 학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12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오는 13일부터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마트는 출입 관리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린 대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내용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당대표 자맹 사흘 만에 이루어진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의 회동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 회동에서 공감대를 다음과 같이 이루었다. 대선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당무 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되어 가기로 하였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회동 결과 내용 들으셨습니다. 혹시 추가 내용이 더 확인되고 들어오게 되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이 돼 민주당 수정안이 단독 처리됐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고성, 공방 등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원도 반영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 30조 원을 포함해 현재 10만 원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도 7조 원 넘게 반영됐습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요성이 과대 포장됐다며 원안대로 삭감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수박 끄달기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국제안보 환경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주당 뜻을 꺾지 못해 72억 원이 부활했습니다. 주변국의 첨단화의 전력하에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서해를 자기 앞마당 내에 하고 있는 중국의 시도는 이제 동해로까지 확장 재팽창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은 하루 넘겼지만 막판 이견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이나 고성, 공방은 없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줬다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대표는 울산에 가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주 광주 전남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전북 지역을 훑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이 삼중 차별받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했는데 경쟁자였죠.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개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 동의가 없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즉흥 연설 내용도 눈에 띕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로 2박 3일 전북 민생 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이어 2주 연속 호남을 찾아 지지세 다지기에 나선 겁니다. 출발 전 유튜브 방송에서 호남 가운데 전북이 삼중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에 타당성이 있다며 지역 민심을 다독인 이 후보. 실제로는 이 정책들이나 이런 게 전남 광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 일종의 삼중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성장률도 매우 사실 낮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전주에 도착해 즉흥 연설한 자리에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 신념에 부합해서 주장하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 전국민 지원금 철회 등으로 빚어진 정책 후퇴 논란을 국민의 뜻에 따르는 유연함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공개 만찬을 하며 통합 행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의 승리는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그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났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앞서 청년 식품 창업가들을 만난 자리에선 유전자 변형식품 GMO가 없는 농산물 표시를 공약화하겠다고 깜짝 발표했고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선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도권과 지방으로 가는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약점을 보완할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1호 영입 인재인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논란 확산을 막아섰는데 또 한편에선 영입을 주도했던 송영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1호 인재 영입이 사흘 만에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육사 출신 국방 전문가이자 30대 워킹맘인 조동현 교수가 끝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자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도 넘은 신상털이가 계속되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조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아침만 해도 송영길 대표는 직접 대화를 나누고 판단하겠다면서 사의 수용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까지 공개하며 사생활 문제를 물고 늘어진 언론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양자가 합의해서 따로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안인데 그 아이를 얼굴 이름까지 이렇게 밝혀서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논란이 커지는 걸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이 결국 큰 상처가 돼 미안하다며 더는 아픔이 없게 배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인격살인적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퇴해야겠다는 조 교수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조 교수를 시작으로 MZ세대 전문가들을 영입한 데 이어 외부 인재를 추가 확보해 쇄신의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의 행보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개인사를 검증잣대로 삼는 건 인권 침해란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조 교수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 교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송영길 대표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 인사검증도 없이 영입 인재를 발표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조 교수에게 가해진 부당한 인신공격을 막아서야 할 민주당이 부화 뇌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가로막혔다는 관측입니다. 수사력이 모자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자 공수처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구속영장, 그리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받아든 성적표는 3전 3패입니다. 법원은 2차 영장의 기각 사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차 영장 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는데 이후 두 차례의 손 검사 소환 조사와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에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허점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1차 영장 때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인물과 실제 작성해서 전달한 인물 모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했다가 2차 때는 지시자를 삭제하고 고발장 작성과 전달자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 등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영장 심사 당시 재판부 질문엔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말고는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인력 대부분을 투입하는 등 고발 사주 의혹 규명에 사실상 명운을 걸었던 공수처로서는
폐지론까지 재점화되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힌 만큼 손검사 혐의 입증에 당분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또 손검사와 윤 후보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수사를 위해 손검사 측에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선과 관련해 민감하기도 하고 주목되는 수사 또 있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는 일단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사 중이라는 게 검찰 반응인데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수입차 판매 기업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200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스닥 상장 이후 곤두박질 쳤던 주가는 1년 4개월 만에 무려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1년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권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했고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 등 인위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단타 방식의 시세 조종과 달리 다수의 참여자를 동원하고 호재 정보를 생성해 오랜 시간에 걸쳐 시세를 조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1,600여만 주 654억 원어치가 동원됐고 검찰이 추산한 권 회장의 부당 이득은 82억 원입니다. 다만 검찰은 권 회장을 기소하면서 수사 착수의 단초가 된 김건희 씨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전문가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만 믿고 일임했다며 계속 손실을 본 뒤엔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이 씨와 권 회장에게도 김 씨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김 씨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겠다는 권 회장 뜻을 인식하고도 투자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검찰은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김 씨 사이의 통정매매 정황과 도이치모터스의 코바나 콘텐츠 후원 의혹 수사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검찰이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원 등 2명에게서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과거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한 방송사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홍 부총리 측은 아들의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부총리 측은 지난달 24일 30살 아들이 고열과 다리 감염으로 통증을 호소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다며 임시치료를 받은 뒤 병실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1인이 쓰는 특실이 있는데 사용하겠느냐는 연락이 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입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아들의 증상에 대한 걱정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김현수 서울대병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병실은 병실 사용료가 높아 여분이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인 노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은 특혜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병원 측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부총리 아들이 하루 사용료만 70만 원이 넘는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한 건 명백히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응급실은 물론 일반 병상도 부족해서 중증 환자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포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전선언 추진에 중국이 지지를 표시했지만 논의의 구체적인 진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화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서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 텐진 회담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데다 북한도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양국은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공급망 문제 등과 관련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속 추진하되 늦어져도 정상 간 필요한 소통은 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로 화상회담을 의미하는 비대면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시기는 다음 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든 데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이전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텐진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중국 측에 요청을 했고 중국은 반도체 확보를 염두에 둔 듯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원아를 상습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를 밀치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난데없이 아이 턱을 잡는 보육교사, 힘껏 뒤로 밀쳐버립니다. 이어 아이 가슴팍을 수저통으로 찌릅니다. 누운 아이 얼굴을 붙잡기도 하는데 아이는 괴로워하며 발버둥칩니다. 저희 아이 자체가 조금 활발하다 보니까 먹을 때 조금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제 좀 액션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2살 아이를 학대한 건 40대 교사 A씨. 선생님이 무섭다는 아이 말에 부모는 즉각 CCTV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학대 의심 장면이 200건에 달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교사가 CCTV가 없는 조리실로 아이를 종종 데려갔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울며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는데 부모는 그곳에서도 폭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혼자 힘든 걸 견뎌왔을 거란 생각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보호받아야 할 힘없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 상처는 A씨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청 판단은 달랐습니다.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CCTV를 보고 나서 바로 오자마자 업무 배제 조치해가지고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을 해서 처분 자격정지 나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치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아들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전체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봤더니 공항에서 마스크를 몇점 쓰거나 안 쓰거나 밖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마스크 안 쓰고 난리예요.
네, 잠시 멈춤,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사흘 연속 신규 확진 5,000명 안팎의 확산세 속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된 이 정부의 방역 강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기는 어떻다고 평가하시고 이 정도 수위라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방역 면에서 보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죠. 예. 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4주간 이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했었는데 매우 높은 힘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은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냥 방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강화를 하는 것인데 좀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바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국민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작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되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거의 2년이 되었거든요. 일단 사망자 수만 본다면은 3,739명이 돌아가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지난 11월 1일부터 909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4분의 1이 이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굉장한 숫자거든요. 또 오늘은 4,943명으로 발표가 됐지만 최고 수치가 5,266명 이 전일입니다. 근데 아마 내일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위중증 환자가 736명이라는 것도 최고치고요. 병상 대기 환자만 해도 9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 뭐 거의 다 찼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는데 또 민생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아마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 말씀하신 그 지난해부터 우리의 일상이 좀 거리를 좁혔다가 늘렸다가 뭐 많이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적응이 안 되고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좀 얘기를 할 텐데 방역 강화 부분, 또 오미크론의 성질, 또 재택 치료 포함해서 치료 방식을 좀 여쭤볼 텐데 먼저 방역 패스 부분, 카페,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에도 이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카페, 식당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저 신규 11종에서 학원이라든지 또는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PC방 이런데 일단은 18세 이하의 방역 패스는 아직 적용은 하지는 않지만 일단 2월 달에는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명이던 것을 6명으로 줄이는 4명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4명을 줄인다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방역 효과가 크지는 않겠죠. 오히려 미접종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됐던 것을 1명으로 하는데 이 1명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식당 같은 데 가지 못하면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밥 먹는 것까지는 뭐 용인을 하겠다는 방역 패스에서 제외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 과연 이 조치 정도로 방역 패스 이 정도로 이 지금의 유행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지난 월요일 날 발표한 것이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6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들 접종은 받는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약을 하더라도 12월 11일 이후가 되어야만 50대는 5개월, 60대 이상은 4개월 기간이 지나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위중증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유행을 어느 정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방역 수칙의 강화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근본으로 들어가서 개인 위생 수칙, 마스크 잘 쓰고 또 이 거리두기 잘하고 손 씻기 잘하고 모임 좀 자제하고 집에서 환기 잘하고 여러 사람 모이는 데서도 환기 잘하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유행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지 지금의 이런 방역 수칙 강화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취약한 어떤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 방역 패스의 목표는요. 60세 이상의 미접종자만 해도 한 90만 명 정도 돼요. 이 방역이 완화되게 되면 이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는 효과 또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받는 동기가 될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내
뭐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던데요.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가 지금 백신 패스의 예외였잖아요. 이게 그러면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강제 접종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뭐 강제 접종에 가깝겠죠.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학부모들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가능할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내년 2월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접종을 받으라는 것인데 사실 16세, 17세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12세부터 15세까지는 11%까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 이게 50% 갈 수 있을까? 하면 나머지 반은 학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PC방도 못 가고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유보지만 내년 2월이 될 때까지 유행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 경구 치료제도 들어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기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항상 1, 2주 얘기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 과연 얼마나 우리 의료 체제가 잘 버텨줄 수 있는지 확진자 또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어떤 집계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네. 판단을 하는 것은 방역 당국이 이제 유행의 정도를 판단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죠. 12세부터 15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특히 중학교에서의 지금 확진자가 많다는 이유가 이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면 수업에 의해서 또는 학교 방과 후의 활동들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실제로 지금 성인 감염률보다도 이 18, 17세 이하의 감염이 훨씬 더 많다고 하거든요. 10만 명당 감염률을 보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사실 이렇게 유행이 커지다 보면은 위중증 환자 또는 얼마 전에 사망한 아이가 나온 것 또 태아가 사산한 경우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유행이 커지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행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예방 접종의 이득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차례라도 맞으시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중학생 딸이 있지만 고민하시는 학부모들 많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방송 전에 좀 얘기했지만 아이 몸무게에 따라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글쎄요, 그 사실은 이 몸무게라든지 이런 체구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연령부도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파이자를 전용량 맞추고 5세부터 11세까지는 3분의 1 용량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 그 경계에 있는 12세인 경우 12세인데 몸이 작거나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양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 얻는 이득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해도 이 연령층들은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사망자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었는데 사실은 한 명 사망하긴 했지만 기저질환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아이라면 사실은 이득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유행 상황이라 그러면 대면 수업도 해야 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또 밀접 접촉했을 때 자가 격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은 한 번 정도 맞는 것은 충분히 좀 여러 가지 접종 후에 잘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권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택 치료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가 이제 잇따르자 정부가 선택한 것이 재택 치료 원칙으로 좀 전환을 한 것인데 좀 불만의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방치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원래 그냥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냈을 때는 재택치료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 상황이 이제 재택치료가 의무가 돼버리고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가는 게 어렵다는 상황이 되면은 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현재 11,000명 이상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급격히 늘어나서 뭐 10월 달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난 숫자거든요. 이런 숫자를 과연 관리할 만한 지금 보건 인력들의 능력이 되느냐, 여력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역학조사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충원을 해야만 되는데 보건소 인력, 특히 보건 인력이
이것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네. 밤에라도 혹시라도 악화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원격 진료에 의해서 처방들은 하지만 그 약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 또 동거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2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면은 이건 치료가 아니죠. 동거인인 경우에는 확진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돌봐주는 경우 20일 동안을 출근이나 이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잘 그 주문을 해서 음식료품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식료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서의 혹시라도의 공기감염 사례들 혹은 불가피한 외출이 필요할 경우에 외출할 때 과연 감염 관리가 잘 될 수 있느냐 이게 숫자가 많아질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이송도 긴급 이송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병상이 과연 그만큼 될 수 있느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병상 대기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가 많아졌을 때 긴급 이송, 긴급 입원이 과연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방역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 녹아져 있었습니다마는 의무화된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구멍에 대해서 좀 이를테면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가장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를 안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원격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비대면 진료를 하는 상황이고 투약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뭐 밤에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투약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방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밤에 처방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상비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타는 약 같은 경우도 이 택배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즉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약 같은 것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것들의 이런 공급 같은 것들 또 비상약들 뭐 여러 가지가 한 가지로 원격 진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제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 관리하는 이 동네 의원급들에서 이것들을 잘 처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야간이죠. 야간의 투약이라든지 야간의 응급 상황이 됐을 때 보건소 인력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맡은 환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것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 또 거점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서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나빠지면 병원으로 간다든가 혹은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래를 볼 수 있는 긴급한 외래 병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은 마련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그 재택치료 얘기할 때 동거인이 이제 출근 등교를 못한다는 건 미접종자일 경우를 20일까지 20일까지 미접종자인 경우 20일까지는 접종자나 미접종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재택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좀 여러 가지 해나가면서 좀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 점들이 참 많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자, 이제 오미크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이 됐어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기대하는 것도 있고 조심하는 것도 있고. 또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바이러스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돌기 단백질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면서 침입이 되는 것인데 이 침입하는 부분의 변이가 32개나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직접 접촉하는 부분, RBD라는 부분,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포와 바로 닿는 부분의 변이도 10개나 있어서 전파력은 분명히 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가 과연 증식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 몸 안에서 회피 증식을 많이 한다는 건 치명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치명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몸 안에서의 이 증상을 나타내는 시간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는 잠복기라고 그러는데 이 잠복기가 좀 더 긴 거 아니냐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정체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 특성을 지금 밝히는 중이고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면은 면역 회피 정도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전파력이 뭐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증식력 같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은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은 뭐 확실해 보이고요. 면역 회피도 할 수 있고 재감염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중증화율 즉 병독성의 치명률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만 봐서는 그렇게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우려해야 되는 바이러스는 맞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공포스러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먼저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성질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을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동곤 앵커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그 해당 40대 부부가 이제 방역 택시를 탔다고 이제 거짓 진술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지역사회에 지금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방역으로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부부가 좀 거짓말을 하시는 바람에 방역 택시가 아니라 30대의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집에까지 차를 태워다 줬는데 이분이 결국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되는 바람에 25일 날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24일 날 접촉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29일까지 확진을 받을 때까지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도 가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부인과 장모와 지인이 확진이 됐고요. 이분들이 오미크론이라는 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촉했던 교회에 한 800명 되는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2차, 3차, N차 감염으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촉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더구나 그 10대 초등생 학생 아들인 경우에 있어서도 확진이 됐고 오미크론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사실은 이 학생의 그 학교인 경우에 있어서는 큰 위험은 없어 보이는 것이 25일 날 등교를 하자마자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29일 날 확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등교한 시기에는 감염력은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좀 이 감염이 된 후에 확진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델타에 비해서 좀 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역학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길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또 우리 인류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6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 중에 저 목사님 부부만 모더나로 10월 28일 날 예방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돌파 감염이긴 한데 그 나머지 4명인 경우에서는 미접종 상태인데도 사실 증상은 다 가벼웠다. 근데 문제는 전부 나이가 50대 이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서도 아직까지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과연 얼마나 독성이 있느냐, 위중증화 되느냐는 알려지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역학조사 결과가 앞으로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요거보다 더 지역사회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왜냐하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 지인들 또 교회 안에서의 전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전문가로 보실 때 이미 좀 전파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죠. 이 부분은 이 경우만 보더라도 일단은 지역사회 전파는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우려되는 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들어와 있지 않나는 것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미크론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치료제, 백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 경구 몰누피라빌, 몰누피라빌인데요. 머크 약입니다. 지금 이게 한 30%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원래 초기에는 임상시험 한 1,000명 정도로 했을 때는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2,000명 정도의 결과를 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 30%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과 파이자의 약은 팍스로비드라는 약은 리토나비르라는 HIV 약과 같이 쓰게 되면은 89% 정도, 3일 이내에 복용하면 89%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같이 쓸 수도 있군요. 이건 같이 쓰는 약입니다 원래. 세 알 중에 2알이 팍스로비드고요. 리토나비르 하나를 먹는데 이 약들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지금 머크의 약은 일단 승인 권고를 했으니까요. 긴급 사용 승인은. 걸리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치료제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지 않을 그건 지금 그렇죠. 있는 근데 거네요. 이제 여기서 좀 문제는 이 머크의 약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 우려가 이슈가 약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기저질환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또 고령층들한테 투약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사실 근데 이 약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변이주가 나오더라도 이런 경구 치료제의 약들은 그 작용 기전상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 머크의 약 같은 경우는 RNA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특이하게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아무리 유행을 하더라도 이 경구 치료제의 효과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3차 접종이 선택 아닌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유행도 커지고 또 새로운 변이주가 나온다 그러면 3차 접종은 필수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전 연령층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맞아야 되고 60세 이상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차례가 오면 꼭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짧게 이렇게 변이가 많아져도 백신을 맞아 놓으면 중증으로 갈 그렇습니다. 예,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입원할 정도가 안 된다면 경증으로 끝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연일 5천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밤샘 영업을 하는 불법 유흥주점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될 경우에는 연인 관계라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서울 강남 복판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인근 순찰 도중 영업 가능 시각인 자정을 넘어서까지 손님이 드나드는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입니다. 무허가 유흥주점 12시간밖에 영업할 수 없고요. 단속된 업소는 지하 2층에 있는 데다가 엄격한 회원제로 운영해 수개월째 24시간 불법 영업을 이어오고도 경찰 단속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만 신고된 무허가 업소이기도 했습니다. 업주는 경찰 단속을 대비해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에게 연인 관계라고 입을 맞추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업주도 당당하게 우리가 왜 단속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유흥주점이냐 이러면서 현장에서 한 거를 좀 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증거를 다 들이대니까 시인하고. 앞서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유흥주점에 방역 패스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QR코드 검사 결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손님이 있더라도 코로나 음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건 물론 일부 손님의 경우 아예 QR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업주 A씨와 여성 종업원, 남자 손님 등 모두 1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이른바 방역 패스 위반 사실도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군부대와 장애인 시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 지역 역시 최근 비상입니다. 지역 내 중환자 전담 병상도 남은 곳이 하나 없이 모두 꽉 찼는데 확산세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입소자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춘천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과 가족 지인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강원 일부 지역에선 연일 2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초, 중, 고등학생까지 검사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 대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어느 클래스인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그때 겹쳤으니까 받으러 가라 그런 식이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화천 군부대 집단 감염의 영향과 함께 지난 1일 하루 확진자 144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 최다를 기록한 강원도. 가장 큰 문제는 중증 환자 병상입니다. 춘천 강원대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강릉 아산병원에 배정된 36개의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이 모두 꽉 찼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주말에 나오게 되면 수도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할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타 지역으로다 좀 전원 조치 좀 하려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축제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개최할 예정이던 평창 송어 축제 등 일부 겨울 축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한 지역의 경우 일상회복 중단 등 이른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 참석을 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33차 세계협동조합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제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 축사를 진행을 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장이 무척 커 동선이 분리돼 있었고 접촉이 있었다면 방역 당국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아무 연락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출현해 여행업계 연말 특수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항공과 호텔 등 여행 상품에 묶여있는 업종도 된서리를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여행사 상담센터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게 열흘간 격리가 의무화되자 여행 취소 문의가 잇따르는 겁니다. 12월 3일부터 16일 도착권에 해당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약금 없이 다 취소를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 여행사에서 격리 대상 기간에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250여 명 전원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한 16일에서 끝날 것이냐, 나중에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이제 가실 분들이 그런 우려 섞인 문의를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골목의 작은 여행 사무실들은 그나마 취소할 물량조차 없습니다. 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또 없어요. 그게 코로나 시작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냥 계속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뒤늦게 여행업도 1% 특별융자 대상에 포함했지만 2천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행업은 더 이상 버틸 힘과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임대료마저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고 고용했던 직원들은 모두 퇴사시키고 항공, 호텔 업계도 된서리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증편을 검토하던 항공사들은 다시 눈치 보기에 들어갔고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으로 호텔과 식당, 카페 등은 또다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사적 모임이 이제 6인까지만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 모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자진해서 이제 취소하고 오미크론 변이 출현에 물거품이 돼버린 연말 특수. 일상 회복의 단꿈은 한 달 만에 기약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내놓은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력한 규제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자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지 않아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대응이었지만 이때만 해도 여론의 반발은 크지 않았습니다. 安心かなと思いましたね。そういう措置をしていただいた方が、流入してくるみたいなことがないので。経済的にはすごくダメージを受けると思いますけど、高齢者としてはそういうふうに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일본행 항공권 예약을 중단하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귀국을 준비하던 해외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런 방침을 총리 관저에 알리기도 전에 각 항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센 비판 속에 이 조치는 하루 만에 철회됐고 담당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一部の方に混乱を招い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国土交通省の方に邦人の帰国需要について十分に配慮するよう指示をしたと。
하지만 해외에서 오는 자국민은 입국을 허용하면서 외국인만 막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처럼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Epidemiologically, I find it hard to understand the principle there. Does the virus read your passport? Does the virus know your nationality or where you're legally resident? So therefore there are contradictions in this.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도 이달 말까지는 쓸 수 없게 하는 조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유난히 엄격한 입국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약 한 달간 시행 후 감염 상황을 보고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며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높지만 찬바람이 불며 역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 살얼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은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